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우입니다. 이른바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습니다만 수적 열세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여권에선 방송개혁이라고 부릅니다만 정권과 무관하게 진보 진영이 공영방송을 영원히 장악하도록 하는 법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방송법 처리로 당장 KBS는 이사진과 사장 교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방송법 통과가 언론계에 미칠 파장부터 조성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이 상정됐던 어제 오후 4시부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낸 토론 종결 동의안이 24시간 만에 가결되면서 방송법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 주권정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꿈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방송법이 통과되면서 공영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 지배구조와 경영진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KBS 등 공영방송 사장들은 이사들의 제청으로 임명됐지만 새 방송법엔 100명 이상 규모로 신설되는 사장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바뀝니다. 또 그동안 국회가 KBS 이사를 전부 추천했는데 앞으로는 국회는 6명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와 KBS 임직원, 변호사 단체 등이 나눠 15명을 추천합니다. 특정 노조와 민변 등 친여 성향 인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정 노조 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우하게 흔들 수 있게 만든 장치가 여기에 숨어 있다.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 전문 채널 또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법안 부칙에 KBS와 보도 전문 채널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 이사회와 보도 책임자를 구성하게 돼 있어 연내에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상파와 보도 전문 채널, 종편에 노사가 같은 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두 번째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MBC 관련 법안인데요.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두 번째 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 벌이고 있을 텐데 몇 시간째입니까? 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무제한 토론 방문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오후 4시 50분쯤부터 시작해 4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과방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선 세 번째 주자로 나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방송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방문진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여 진영이 장악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저희 당 의원들에게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님은 오늘 아침에 사고를 쳤네요. 보니까 잘 가리시지 어떻게 하다가 걸렸네요. 찍혔는데. 본회의장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7월 임시국회가 3시간쯤 뒤인 자정에 끝나는 만큼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민주당, 고심 중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은 내렸습니다만 당내에선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주식 랠리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혹평하면서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어제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하지만 당내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실망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대주주의 기준을 낮췄다 해서 주가가 떨어졌거나 또는 올렸다 해서 주가가 올랐거나 이런 상관관계는 사실 있지는 않아요.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간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복수의 대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고 지적했고 시티그룹은 코리아업 프로그램 취지와 180도 역행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주택 양도세보다 대주주 양도세가 더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는 10억 원을 넘기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주택 양도세는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이 통과됐습니다. 방송법의 취지가 뭐길래 여당이 법안을 강행했는지, 현실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방송법 왜 바꾼 겁니까? 여당이 낸 법안을 보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여당은 이사회 추천 권한의 확대, 사장 추천위 구성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야에 의해서 서로 일정한 비율로 나눠먹는 방식으로 이사를 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다양한 사회적 여론을 갖다가 반영하는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장이나 이사를 뽑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게 바로 민주적이 되는 겁니까? 방송법 개정안은 의사결정권자의 수를 늘리긴 했지만 그 구성원들의 민주적 다양성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지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국회가 독점하고 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나눠준다고 해도 추천권을 가진 각 주체들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 노조가 사실상 방송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진짜입니까?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방송 3법의 대상이 되는 KBS, MBC, EBS는 물론이고 3개월 이내에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 그 부칙을 적용받는 YTN과 연합뉴스TV에도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지부가 있습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100명 이상의 사장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사추위의 구성을 노조와 합의하에 해야 하고 운영 규칙도 노조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장 추천 절차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이 정치적 독립이 아니죠. 직접 통제를 하지 않고 언론노조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가지고 하는 통제죠. 네, 부책에 보면 3개월 안에 기존 사장, 이사회 다 바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방송법 개정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는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돼야 하고 보도 전문 편성 채널, 그러니까 YTN과 연합뉴스TV는 3개월 안에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바꿔야 합니다.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KBS, MBC, EBS는 차치하더라도 민간 지분이 들어와 있는 보도 채널들은 경영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법 385조는 임기가 보장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안수훈 사장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0월에 3년 임기로 취임을 했는데 개정 방송법 부칙에 따르면 임기를 못 채우고 회사를 떠나야 해서 어느 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헌법에도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119조 1항 조항이 있는데요. 한 법학 교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명분은 다양성이라고 내걸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론의 독립이 쟁취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 도중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화면을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특히 해당 주식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이름으로 돼 있어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회의 도중 주식 계좌 봤다는 것도 문제지만 차명 거래를 한 거라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진상조사를 급하게 지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 3법 등이 상정됐던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확인되는 종목은 네이버와 LG CNS, 카카오페이로 어제 장 마감가 기준으로 9,600여만 원 상당입니다. 네이버 주식은 실제 거래를 시도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화면 상단에 보이는 계좌 명의자는 이 의원이 아닌 차모 씨, 오랫동안 이 의원과 함께 일을 해왔던 보좌관입니다. 18대 이후 내리 4선을 한 이 의원이 재산 내역의 주식 보유를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차명 거래가 사실이라면 금융실명거래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셈입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선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다고 했지만 차명 거래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아니 SNS도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진상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거니까요. 빠르게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 내에서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여론이 싸늘한 데다 상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자칫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진에 포착된 네이버와 LG CNS는 AI 관련주죠. 이춘석 의원이 AI 정책 수립을 맡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차명 보유가 맞다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선 더 나아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에 임명됐습니다. 경제 2분과는 AI와 중소벤처, 과학기술과 관련한 정책 수립을 맡고 있습니다.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 개발이라든가 연구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 의원이 보고 있던 주식 보유 창엔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AI 관련주입니다. 특히 상단에 신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대출을 받아 주식을 샀다는 뜻으로 위험 부담이 커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어제 오후 정부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대상 기업 5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네이버와 LG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 매입이 언제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해 충돌일 뿐 아니라 미리 호재성 정보를 알고 이용했다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으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엄단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몰래 차명 주식 거래를 한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국민을 배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좌관 차모 씨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춘석 의원은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회의장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는데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해당 보좌관 명의로 된 주식 거래창을 보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찌 해명할런지요? 장윤정 기자입니다.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한 이춘석 의원은 자신이 보고 있던 휴대전화가 보좌관의 것이었던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명의 당사자인 차모 보좌관 역시 해당 사진을 보도한 언론에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착각해 잘못 들고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이요. 저희 입장은 하지만 이 의원은 네이버 주식 일부에 대해 거래를 시도하는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주식 보유 현황 열람은 물론 거래 체결을 위해선 계좌 비밀번호와 명의자의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실수로 들고 간 거란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휴대전화로 주식 매매창을 보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적이 있는데 당시 계좌명의 역시 보좌관 차 씨였습니다. 작년 10월에도 이제 국토위 하실 때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거래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좌진 전화기로 주식 거래를 했다면 신종 갑질이거나 경제 공동체란 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또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 다정한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 혁신당 등 야당 4곳만 예방하고 원내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강경 모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악수는 사람하고 한다는 말까지 해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게다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국회 윤리특위 합의도 깰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야당은 조국 혁신당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그 문제는 당대표로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도 차례로 예방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총리까지 만났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찾지 않았습니다. 대표 취임 후 첫 인터뷰로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선 반성 없는 국민의힘과 악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또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야당으로서의 어떤 대화 상대가 아닌 그런 것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국회 윤리특위 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윤리특위를 민주당 우위로 바꾸겠다는 건데 현재 정 대표와 강선우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29건의 의원 징계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보낸 사면 요청 명단을 놓고 또 다른 내용이 불거졌습니다. 사면 요청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여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이 제기될 때마다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어제 송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4명의 사면 복권 요청 명단을 보낸 사실이 공개된 뒤 당내에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앞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그런 흥정과 거래가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도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일 아닌가.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조국 사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도 우리가 사면을 요청하면 조국 이화영 같은 사람들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이화영 사면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특사 때마다 있던 의견 교환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특사 때마다 그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그 특사 대상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의견 수렴 단계로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경찰이 오늘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강제 수사를 한 건데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패를 든 경찰들이 골목을 막아섰고 그 앞에는 교회 탄압을 중지하라는 팻말을 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새벽부터 9시간 동안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 등 7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목사 등은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왕이니까 이걸 이제 집행을 해서 정상화되면은 3개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려주려고. 경찰은 민주당과 몇몇 시민단체가 지난 2월 전 목사 등을 난입 사태 교사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해 왔습니다. 전광훈과 관련된 어떠한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막아내는 최전선에 서 있겠습니다. 전 목사는 법원 난입을 사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은요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헌법 전문에 나는 헌법대로 한 거야. 경찰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전 목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일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포토라인을 거쳐 공개 출석합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 법사 청탁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전직 대통령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는 건 처음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대표는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게 맞나요?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에게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8,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10시간여 만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는 내일 오전 10시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광화문 특검 사무실 건물 앞에서 차에서 내린 뒤 도보로 포토라인을 통과해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법사 청탁, 나토 순방 당시 고가 목걸이 의혹 등 5개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내일까지는 하지 않기로 하고 변호인과 출석 방식 등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때문에 손님과 직원 등 약 4,0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앞 인도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들이 연이어 빠져나옵니다. 곧이어 소방차들과 경찰 특공대원들이 도착합니다. 오늘 낮 12시 36분쯤 인터넷 사이트에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될 것이란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1시간 후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백화점 이용객 3,000명, 직원과 입점 상인 1,000명 등 4천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쇼핑하고 있는데 폭발물 설치가 됐다고 깜짝 놀랐죠.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밖으로 나가라고. 우리 소방 1년 만에 지금 나오다 보니까 상황이 대기 상황이에요. 다 나오지 아까 나왔어요. 경찰과 소방관들은 약 2시간의 수색 끝에 폭발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철수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허위 사실로 불안을 조성하고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를 확인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하루에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각각 교제 문제와 금전 갈등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바다 위 왕복 4차선 대교 위에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난간 옆엔 출동한 경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이곳에서 50대 남성이 뛰어내렸습니다. 깜빡이 켜고 내려서 바로 뛰어내립니다. 올라가서 망설임도 없이. 구조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 2명의 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숨지기 약 4시간 전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소방차가 와가지고 문을 땄을 거예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차를 두고 있었고 그리고 1년간 사귄 두 사람은 최근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범행을 마친 남성은 자신의 승용차로 약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 진해로 이동했습니다. 한 주택을 찾아간 남성은 일을 하며 알게 된 50대 여성도 살해했습니다. 공사 내공을 변제를 하고 남아있는 게 한 700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대낮에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했는데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굽은 도로를 가로질러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건물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오게까지 합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칩니다. 잠시 후 소방차와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합니다. 차량이 돌진한 철물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문자 그 샷다의 그 기둥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도 막 그냥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린다고 놀래갖고요. 사고는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에 돌진 전 남성이 1차 사고를 낸 곳입니다. 사고 충격에 기둥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목격자들은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에게도 술 냄새가 풍겼다고 말합니다. 술을 많이 먹었어요. 겁나게 났어요. 아주 만취했어요. 6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술이 좀 취해가지고 그때 이제 음주 측정이라고 하고 기가 조치 시키고 했죠. 대화를 할 상황이 좀 안 됐어요. 경찰은 경상을 입은 운전자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허리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이상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자 1명은 결국 숨졌는데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세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병원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급박한 사정으로 휴원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그냥 시골도 그런 병원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딱 한 번 가보는 그다음부터 안 가니까. 지난달 28일 이 병원에서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 신경 차단 주사를 맞은 고령층 환자 8명이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발열, 의식 저하까지 나타났는데 60대 1명은 숨졌고 5명은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 환자들의 혈액과 뇌척수액에서 황색 포도알균이 발견됐습니다. 병원 종사자와 시술장 등에서 채취한 16개 검체에서도 같은 균이 검출됐습니다. 황색 포도알균은 피부 등에 흔하게 존재해 호흡기와 소화기관을 통해 감염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들어왔었을 때 우리 혈액이라든지 뇌 척수액이 들어왔었을 때 특히나 폐혈증이나 뇌 수막염으로 진행이 된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최근 2주 동안 같은 시술을 받은 환자 269명도 이상 증세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에서 발견된 균이 환자들이 감염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유전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병원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고가의 위스키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탈세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CEO와 병원장, 대학 교수 등 고소득층이었는데 가격을 낮추거나 품목을 바꿔서 신고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강원 춘천시의 한 병원 창고. 선반 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스키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사의 집 책장에는 책 대신 위스키로 가득 차 있고 기업 대표의 집 진열대에도 각종 위스키가 놓여 있습니다. 모두 관세 등을 피해 밀수입한 위스키들입니다. 서울세관이 고소득자들이 고가 위스키를 밀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유명 대학 교수, 병원장, 기업 대표 등 10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위스키는 총 5,400여 병으로 시가로 52억 원에 달합니다. 세관은 이 중 500여 병을 압수했습니다. 한 병에 2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위스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격을 낮춰 수입 신고를 하거나 유리 제품 등으로 속였습니다.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관세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관세와 가산세 등 41억 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지난 7월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로 술을 사는 경우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하고 그 이하라도 주세와 교육세는 붙습니다. 서울세관은 해외 직구를 통한 관세 회피는 세금 추징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 위기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인 날씨는 이제 일상이 된 듯합니다. 폭염 중대본과 호우 중대본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더웠지만 내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파랄한 낮 광화문 광장이 푹푹 찝니다. 습기를 머금어 축축해진 공기가 체감 온도를 더욱 높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일단 너무 더우니까 애들 바깥놀이가 좀 어려우니까요. 서울 32도, 대구와 청주 35도, 전주와 광주 34도 등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시간당 140mm의 극한호우가 내린 전남 무안가는 다른 세상입니다. 내일은 다시 폭우가 쏟아져 수도권과 강원에 시간당 최대 70mm, 충청과 전북에 최대 50mm의 비가 오고 총 강수량은 수도권 최대 100mm, 경기와 강원 일부 최대 15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중부지방부터 남하하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폭염이 끝나면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중대본도 폭염 중대본과 호우 중대본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7월에 이어 8월도 평년보다 더울 걸로 전망되고 여기에 수증기와 태풍까지 힘을 더할 경우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극단 날씨는 이달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불과 보름 사이에 2번이나 기록적인 폭우를 맞았습니다. 내일 또 비가 온다는 소식에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폭염 속에서도 복구와 폭우 대비에 분주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앞 주차장에 집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건물 옆 골목길에도 온갖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흙탕물에 잠겼던 것들로 냉장고와 의자까지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건물 안쪽에서도 쓰레기가 된 물건들이 산더미로 굴착기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30년 넘게 장사한 상인은 처음 겪어보는 수해에 망연자실 한숨만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본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인근 주택가도 수해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분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이 못 쓰게 된 가재 도구들을 밖으로 나르고 소독합니다. 쓸만한 건 세탁 가능한 옷가지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다 내버렸어. 우선 입으려면 손빨이라도 해서 입어야 한 게 시체야 지금. 그제밤 또 물에 잠겼던 광주 북부 서방천 주변. 물이 빠지자 하천 콘크리트 구조물에 구멍을 뚫고 철제 난간을 막은 투명 아크릴판을 없애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구조물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구합니다.
구멍 뚫지 말고 철거를 해주라 해도 왜 철거를 안 한다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 진짜로. 도심에 들어찬 빗물이 하천으로 빠지는 걸 막아 보름 새 2번이나 침수됐다는 건데 물막이 벽을 설치한 광주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이번 학기에 한 의대 학생단체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거부하라며 답안지를 백지로 내라고 강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백지를 낸 한 학년 전체가 유급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학생단체는 학생들이 정말 백지 답안지를 내는지 서로 감시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대생 450여 명이 다니는 건양대 의과대학입니다. 전교생 절반이 넘는 260여 명이 수업을 거부해 제적이 예정됐지만 수업을 듣겠다고 약속한 뒤 5월 초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대 학생단체 측은 이들에게 수업을 거부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모든 강의나 수업에 해당하는 시험이나 과제는 사태 해결 이후에도 다시 거부하자. 시험 전날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내려 학번과 이름만 쓰고 바로 퇴실하거나 시험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수가 백지를 반려하면 다 같이 물량공세로 제출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도 못 믿어왔는지 추가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6명이 한 조로 묶여 시험지를 백지로 내는지 서로 감시해야 했습니다. 백지를 받은 한 교수가 원칙대로 재시험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한 학년 전체 약 60명이 전원 유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백지를 냈다고 주장합니다. 수업도 다 듣고 몇 달째 학교도 다 나오고 있는데도 비대위치 시험에서 백지답안 제출해서 이제 유급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학교는 유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교수들을 상대로 재시험을 실시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요. 이러다 보니 전셋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건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600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전세로 나와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10대 개씩은 나와줬는데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지금 이제 워낙 주변에 이제 전세가 귀하다 보니까 이제 2년 또 연장해가지고 계약 갱신권 써서. 인근의 아파트 단지도 전세 매물이 없거나 한두 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2,8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4% 줄었습니다. 약 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줄 때 쓰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과 세입자가 활용하는 전세 대출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니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이슈가 있고요. 또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이 이제 80%로 감소하면서 매물 감소에 영향이 되고 있는. 당장 이사를 앞둔 전세 수요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될 예정인데 지금 호가가 한 3억 5천 정도 올랐습니다. 매물 자체도 지금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가을에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극한 폭염에 폭우까지 덮치면서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으면서 가격이 줄줄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마트. 물건을 담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신중합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백김치를 좋아하는데 백김치 담기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사과, 배도 다 들어가야 돼. 너무 비싸잖아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1% 오르며 2달 연속 2%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소비자들의 체감은 다릅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커피와 빵, 햄이 크게 올랐습니다. 2개를 끓여 먹으면 좀 부담스럽고 하나 정도 해서 밥 말아 먹을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좀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이상기후 여파로
과일과 농산물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마트 자체 할인에도 불구하고 수박 한 통 가격은 25,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치면서 한 달 새 12% 넘게 뛰었습니다. 더위에 약한 시금치도 78% 급등했고 상추와 배추도 두 자릿수씩 뛰었습니다. 지난해 7월 폭염 일수는 4.3일인데 올해는 14.5일에 달해 일부 품목에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달에도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는 데다 지난달 말부터 풀린 소비 쿠폰 영향이 본격화돼 농축산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정부는 배추와 한우의 출하량을 늘리고 날씨 영향을 크게 받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강압적으로 징집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납치하듯 남성들을 차에 강제로 태우는가 하면 징집을 막으려는 시민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집에서 팔다리를 붙잡힌 채 끌려 나옵니다. 반려견과 가족까지 따라 나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청년 역시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시민들도 항의하지만 결국 제압돼 끌려갑니다.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강압적인 징집이 빈번히 발생해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밤 중부 빈니차에선 징병소에 억류된 신병들을 풀어달라는 시위가 벌어졌고 남부 미콜라이우에선 징집 업무를 하던 징병 장교와 경찰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해 여론의 반대에도 징병 대상을 기존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Так, це може до моєї дитини дістатися. Я не хочу. 그럼에도 병력난이 심각하자 24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자원 입대까지 수용했습니다. Тому що справа захисту держави – це не тільки справа Збройних сил. це справа всіх громадян Україн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에 최대 2만 7천 명을 동원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사상자가 많아 매달 4만에서 5만 명을 동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최근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덩달아 영화에 나오는 장소와 전통 제품도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의 한의원이나 박물관을 찾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물관 앞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고 기념품 가게도 북적입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져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덕분입니다. 영화 속 캐릭터와 닮은 호랑이와 까치를 그려 넣은 호작도 배지는 품절 사태가 이어집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으로 20, 30대 젊은 층분들하고 특히 외국인 분들이 진짜 가장 많이 찾아주시고 어제 800개 정도가 좀 품절이 됐고요. 데몬 헌터스에 나온 낙산공원인데요. 한국 고유의 성곽위에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 외국인에게 인기입니다. It was nice, quiet place. You have a nice view of the city. It's nice to have a walk around. 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K-pop Demon Hunter pas aku lihat ini tuh keren banget. Dan aku sekarang di sini aku ngerasa ini benar-benar besar dan tinggi banget. jadi 주인공이 목소리 치료를 위해 찾은 한의원과 비슷한 곳에도 외국인이 몰립니다.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역시 캐대언의 인기를 실감을. 올해 초 7천 명 수준이던 월 방문객은 6월 이후 2배가 됐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Wir sind so wahrheitsgetreu, wie es uns nützlich ist. 나치 선전상 괴벨스는 정치의 선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가짜 정보를 대량으로 유통을 시켰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도 진짜와 가짜 뉴스 구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탈진실 시대의 문제야 바로 소셜 미디어입니다. If everyone's entitled to their own facts, there's no need for people to come together. In fact, there's
이재명 대통령이 돈벌이를 앞세워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언급했습니다. 불량식품 못지않게 의도된 가짜 뉴스의 해악,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대통령이 겨냥한 유튜버들이 누군지는 짐작이 됩니다만 오히려 음모론의 대가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비상계엄 때도 정치인 암살조, 미군 북폭 유도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거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김 씨가 원조입니다. 미분류표는 100만 표 정도 됐어요. 미분류로 토해낸 표에서 근데 문재인의 표차가 너무 크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겁니다. 천안함 좌초설이나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은 허무맹랑하고 논리적 오류로 가득 차 있지만 김 씨는 당당합니다. 심지어 음모론이야말로 진실에 용감하고 정통 언론이 오히려 비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진보 진영은 김 씨 말을 성경 말씀처럼 떠받듭니다. 김어준이 한 말은 일종의 성경 말씀, 천공의 말씀처럼 감히 김어준을 깐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것은 업계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이 지경이 됐다. 유력 정치인들이 성지순례하듯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합니다. 지령받듯 시키는 대로 큰절도 하고 그의 말에 대거리도 잘 못합니다. 진실 여부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신성불가침적 명령이 되고 머리를 조아린다면 그 사회가 가는 길은 뻔합니다. 가짜가 지배하는 음모론적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8월 5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교주님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폭염에 오늘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내일은 또다시 날씨가 급변합니다. 비는 자정 이후 중부지방부터 시작되면서 내일 출근길 무렵 본격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7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150mm 이상,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로 열대야는 계속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30도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열대야는 수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